조용한 물결이 일본의 해안을 스치던 어느 날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안엔 칼도 병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씨앗이 실려 있었지요. 쌀의 씨앗, 철의 불씨, 그리고 기억의 조각들. 누군가는 고요히 논을 일구었고 누군가는 나무를 깎아 절을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불상의 눈썹을 조심스레 다듬고 누군가는 어린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살던 땅의 지식과 손길을 조용히 바다 건너 전해 주었을 뿐.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사람들은 그것을 일본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한반도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에 실려 잊혀졌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봅니다. 수천 년 전 지금의 한반도 남부지역, 그곳에는 아직 국가도 문자도 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을 따라 삶의 기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 중 인류의 운명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것은 바로 벼농사, 쌀을 짓는 기술이었습니다. 벼농사는 기원전 8000년경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시작되어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경 한반도로 전파됩니다. 김해, 부여, 남양주 등지에서 벼재배 흔적과 논 유적이 발견되었죠. 이러한 벼농사는 단순히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형성하고 협동과 시간 개념, 집단 조직을 발달시키는 문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벼농사는 다시 일본 규슈로 건너갑니다. 대략 기원전 1000년에서 300년 사이 일본 열도의 벼농사가 전파되며 야요이 시대가 시작됩니다. 조몬 시대의 수렵, 채집 문화에 벼농사가 결합되자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고 인구가 증가하며 계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들, 훗날 도레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벼농사만이 아닌 그와 연관된 시간관리, 공동체의식, 물 조절 기술을 함께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문명의 운반자였습니다. 일본의 고고학적 조사에서도 이 시기 일본인의 유전자 구성이 한반도 계통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파가 아니라 실제 인구 이동을 통한 문명의 이식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작은 벼의 씨앗은 그렇게 바다를 건너 일본 문명의 초석이 되었고 그 뿌리는 한반도였습니다. 문명의 수준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는 금속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불을 다스려 철을 만들고 그 철로 무기와 도구를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철기 문명의 핵심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한반도 남부의 가야는 탁월한 철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광을 개발하고 재련소를 세우고 철을 무기, 농기구, 장신구로 다양하게 가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바다를 건너 일본 규슈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고고학계에서도 야요이 중후기부터 규슈와 간사이 지역에서 철제도구, 무기, 청동기 등이 출토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 일부는 한반도산 제품으로 확인되며 더 중요한 것은 철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재련로 흔적과 작업장, 탄소 흔적 등이 일본 각지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철과 함께 전해진 도기 제작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무문 토기 문화는 일본의 야요이식 토기로 직결됩니다. 빗살무늬 토기에서 진화한 무늬 없는 단순 기능성 토기, 고온에서 구워낸 내구성 높은 형태는 한반도의 기술적 영향을 반영합니다. 일본석이나 고사기에도 한반도에서 건너온 장인들, 특히 가약의 장인들이 철 재련을 전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일본의 권력층과 혼인하고 야마토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사회의 산업 기반을 구성합니다. 즉 철과 도기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서 일본의 생산력, 군사력, 사회구조에 영향을 끼친 핵심 문물이었고 그 출발점은 한반도였습니다. 변호사와 철기 문화가 정착되자 사회는 자연스레 복잡해졌습니다. 잉여 생산물의 분배가 필요해졌고 이를 조정할 권력이 생겼으며 사람들은 계층화되고 정치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죠. 한반도에서는 삼한 시기부터 시족 중심의 연맹체가 형성되었고 각각의 부족들은 수장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자치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한, 진한, 변한 등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일본에 전파되어 우지와 배 체계로 정착됩니다. 이는 단순히 비슷한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마토 정권 초기에 등장한 관직명과 제도 구조는 백제와 신라의 체계와 놀라울 만큼 유사하며 이는 도레인들이 행정 및 의례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했고 직접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제는 일본의 율령제 개념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초기 율령제도는 백제 관제의 간략화된 형태로 이해되며 법과 관직, 행정, 구획 등의 개념이 이때 정착됩니다. 정치 구조뿐 아니라 위계적 재래 체계, 관직 체계, 왕권 중심의 통치 방식 등도 한반도에서 전래된 요소입니다. 이는 일본이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한반도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흡수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일본 고대 국가의 탄생에는 단순한 기술과 물질의 이전을 넘어 국가를 구성하는 개념과 철학까지도 함께 건너간 것입니다. 정신의 문명은 물질보다 더 깊고 강한 영향을 남깁니다. 불교는 그런 문명입니다. 538년 백제 성왕은 일본에 공식적으로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는 불상, 경전, 고승, 그리고 사찰 건축 기술자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불교 전례입니다. 당시 일본은 여전히 신토와 토착신앙 중심의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 권력은 신성을 바탕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때 불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 기능했습니다. 백제에서 넘어온 불상은 일본 불교 미술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스카 지역의 고류지에는 백제계 양식의 아미타 열애상이 남아있으며 천장화와 불전의 구조 또한 백제 사찰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입니다. 또한 백제의 승려들은 불교 경전뿐 아니라 유교, 음양사상, 한의학 등 다양한 학문도 함께 전달했으며 이는 일본 고대 학문과 의료 체계의 뿌리가 됩니다. 불교의 전례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조정은 불교를 공인 종교로 채택하면서 귀족 중심의 통치 체계를 강화하고 사찰을 통해 지역 지배력을 확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기술적, 사상적 지원을 백제가 제공한 것입니다. 불교는 일본을 사상적으로 통합시킨 도구였으며 그 시작은 백제와의 외교에서 비롯된 문명의 선물이었습니다. 도레인, 즉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이들은 일본 열도의 문명과 기술 그리고 체제를 이식한 직접적인 주역입니다. 이들은 일본으로 넘어가 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왕실과 혼인하거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심부에 위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제 출신의 한씨는 일본 조정에서 외교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야마토 왕실의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가야계의 다스타 씨는 철기 재련과 무기 제작을 주도했으며 신라의 도노미 씨는 유교 경전과 의례를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일본 서기, 고사기 등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도 이들의 이주 흔적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도레이는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 형성과 문화 발전을 이끈 문명의 운반자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틀을 만들었고 그 위에 일본 고대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왕실의 조상신화 일부에서도 한반도의 인물이나 전설까지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단순히 외부에서 문화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문명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한 결과였습니다. 일본 고대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문명의 영유이며 이는 아시아 문명의 원형이 해협을 건너 순환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을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일본을 무시하자는 이야기 역시 아닙니다. 한반도의 도레인이 일본 열도의 폭력과 억압이 없는 평화의 문명을 전했듯 우리는 대결이 아닌 대화의 씨앗을, 경쟁이 아닌 공유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건너온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의 문명, 그 시작점엔 한반도가 있었습니다.